제가 이 컬럼을 쓴 게 중앙일보 논설위원 할 때였습니다. 2014년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 4월 17일자죠. 4월 17일 아시겠죠? 이게 그럼 언제 썼냐면 4월 16일날 당일날 썼습니다. 당일날 벌어지고 있어요. 당일날 썼는데 오늘 이 얘기를 갖고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전에 물론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고 급수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와 가장 비슷했던 게 서해 페리오 사건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 200분 이상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날 나는 걸 보고 서해 페리오 취재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재 이후에 서해 페리오에 관련해서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옛날에 조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사실 그날 썼던 컬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어떤 걸 연구할까에 대해서 좀 하다가 다는 얘기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과거에 취재했거나 또는 기획했던 것들을 해서 한번 뽑아내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했던 거였습니다. 여기 시랜드에 있어서 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한 최근 그 당시 10년 전쯤에 제가 경험했던 한 대형 사고를 한번 추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제가 30몇 년을 이런 기자 생활을 3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경험을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재난들.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재난 한 20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백서가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나를 저희 추적을 했어요. 백서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주제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뭐 엄청난 재난들이었죠. 다들 이게 이제 10년 전이었으니까 여기는 세월호 참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20개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역대 재난 사건의 백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책을 쓰는 그 백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나 봤더니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백서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죠. 12개. 재난에는 아예 백서가 없었어요. 또 백서가 있었다고 한 것도 내용을 갖다가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에 서해 페리오 사건의 백서를 보면 원인 규명이나 대책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구조했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거 적어놓은 거예요. 마른 백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쭉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백서를 갖다가 다 했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가장 이 당시에 가장 사실상 그래도 백서의 가치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여기 보면은 산풍사고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성수배교 분고 사고가 있는데 그것도 비교적 좀 백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예 없거나 내용이 이건 백서가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할까? 도대체 백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백서가 뭔지 그건 참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아마 백서의 상식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일어날 때보다 우리는 전부 반복적으로 망각을 한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당시에 콜롬비아호 사고, 그러니까 콜롬비아라는 우주항복선이 폭발을 했죠.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이 우주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100%도 다 죽었고, 그게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9.11 테러 다음으로 가장 자기네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잘 돼 있었던, 이 당시에 잘 돼 있던 삼풍 사고하고의 백서 크기, 그러니까 백서의 분량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10배 차이죠, 10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콜롬비아 보고서를 이 정도로 쓰는데 걸린 시간이, 그 조사 기간이 있는데 그게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작년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죠.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 저 몇 달 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지 그걸 몇 달을 추적을 했어요. 당시에 돈을 들여서 저기 유럽에 그 선체 실험하는 모형하는 데서 저희가 사람 보냈고 몇 달을 봤어요. 근데 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 시간을 보면은 1년도 벌써 더 됐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개로 쪼개져 나왔죠. 합의도 못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콜롬비아 보고서 6개월 했어요. 6개월 하는데도 방대한 내용으로 엄청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제 앞으로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 기간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 안에 무언가 장애, 그걸 갖다 제약하고 장애했던 것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죠? 기간을 갖다 짧게 주더라도 그런 장애를 갖다가 우리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또 권한을 주고 움직였다면 그런 꼴이 안 났겠죠. 좀 뭐랄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우리 뭐 조사위원들이 그러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뭐지 도대체? 이렇게 조사 보고서라든가 백서를 갖다 그렇게끔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거해 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주제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기자 생활을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모론이라는 걸 우리 얘기를 좀 하나 제약 요인으로, 아까 지금 몸값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주롱의 얘기도 했지만 음모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세월호의 조사와 관련해서 조금만 무슨 어떤 다른 얘기, 가능성을 얘기하면 전부 음모론이 와서 저희를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등장하는 게 음모론이었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에서의 어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내린 답이 맞는데 그 답대로 안 가는 건 전부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프레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몇 년을 흘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사건이라는 게 크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실한 정보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공공의 신뢰가 떨어지면 이게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다 이 말에 존스키의 그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들이대는 논리가 음모론이다. 사실 이런 얘기, 이런 해설 자체가 설득력이 있다고 끄덕끄덕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사실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는 아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설득력을 갖는 명제가 아니었나. 좀 슬픈 일이지만요. 이분도 사실은 지금 고검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발표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이분도 세월호 참사에 관여했다. 그때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조사 발표를 했던 분인데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고검장이 됐던 분인데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이렇게 세계로 얘기를 했죠. 조타 미숙이다. 과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거야. 자, 그거 외에는 전부 음모론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슨 일이 세월호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방향에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취재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사건에서 이렇게 초기에 자기네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프레임 그래서 딱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음모론이 시작이 돼서 좀 힘들었고요. 일부 언론 일부 좀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진영의 언론들이 그걸 항상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 사설을 써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진상규명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 생각을 몇 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의 자로라는 분이 2017년도에 세월호 X 다큐라는 걸 냈죠. 어떤 종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그분이 연락이 온 건 아니고요. 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제가 한번 다 보자 한번 7시간 반을 만들었더니 쭉 봤더니 동의 못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기존에 검찰에서 2014년도에 발표했던 그 내용 그 네 가지의 원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그 양반의 얘기고 그래서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그 작용설, 외인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정부가 이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외인설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단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제가 무슨 뭐 영화인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 거고 언론에서 할 때는 이 검증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내보냈어요. 검증을 해서 내보냈는데 한 2, 3주는 일부 신문 몇몇 신문과 군과 해군 청와대로부터 아니면 막 난리 거의 벼태내기가 심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사실 나름대로는 좀 순화해서 이걸 만든 자로라는 분, 닉네임이지만 자로라는 분한테 미안할 정도로 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양쪽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런 음모론이 심하게 작동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입에 맞는 대로 그 진상규명을 왜 합니까? 조사를 왜 해요? 그런 상태라면 만들어 놓고 이게 정부에서 조사했고 초기에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발표낸 것이 다 맞다고 얘기하면 왜 합니까? 돈을 주고 왜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부분을 쫓아갔는데 제대로 안 됐고요. 이거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두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이죠.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뭔가 서로 두 개가 사회적 참사로 해서 진상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 보상이라든가 또는 피해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참사는 성격은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당시에 그 가습기 살균제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전파되고 상품화돼서 그리고 피해를 내는 그런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봤어요. 관련돼 있는 기관들을. 그래서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국회 거의 한 7, 8년 동안을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피해자가 나온 이후에 7, 8년 동안은 이 모든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던 일입니다. 해결책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기업 보니까 전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법정에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명을 갖다가 방해하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모든 분야에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대책은 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이거는 로스트 타임이라는 그런 말인데 잊혀진 시간들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졌던 겁니다. 그 실제로 이게 공론화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잊혀진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왔던 것들인데 그걸 만들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초연결 사회죠. 네트워크가 그냥 아주 촘촘하게 돼 있는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규명을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만약에 부정적인 네트워크가 한번 조성이 돼서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진상 규명이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4년도에 유공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옥시, 홈플러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돼서 2011년까지 저도 썼어요. 저도 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60만 개 이상이 팔려 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가해 기업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가해 기업들은 그게 그것 때문에 벌어졌는지 아니다. 직접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른다.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원인 인과관계를 갖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논리였죠. 그죠? 세상에 진짜 살다 보면 전부 이런 걸로 사실 기업체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가 밝혀야 되는 겁니까? 그럼 피해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실험하고 통계 작업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가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작동이 된 거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독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과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부처도 많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들이 전부 환경부는 복지부, 복지부는 산업부 전부 그냥 핑퐁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래요. 우리 일이 아니래. 그럼 누구 얘기냐? 쟤네들이 일이래. 가보면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도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담당이 생겼냐면요. 2016년, 17년쯤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막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야 정부가 모여갖고요. 어디서 담당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환경부로 담당이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근데 하여간 그 정도로 그 사이에 보면은 대학교라든가 공무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생이 안 나는 문제예요. 힘들어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아니라고 다 뺀 거죠. 왜냐면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 지나고 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2심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었어요. 거기 판사분이 고법 판사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이거 갖고 만들었었는데 책도 좀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부자란 겁니다. 그래서 봤어요. 근데 자기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심에서는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2심에서 자기가 보니 공무원들 관련된 인허가를 해줬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식이, 그런데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 전부 뭐냐면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규정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내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로 했던 거는 이건 처벌해야 된다, 공무원들을. 근데 규정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고민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더라도 3심에 가서 뒤집어지더라도 2심에서 그런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정부의 늑장 과정 같은 것도 조사를 그냥 했던 겁니다. 조사를 했고요. 뭐 당연히 언론의 관심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될 때 2011년도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도 연구 주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어젠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언론이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주로 송파에 있는 그 서울 아산병원, 또 삼성병원 이런 데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 죽어가는 일들이 막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근데 그때 이게 폐 바이러스, 그러니까 괴 바이러스가 아니냐, 괴질로 초기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때 이만큼 보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수년장한 언론에서 조금씩은 보도를 했지만 결국 어디나 세팅이 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게 2016년 1월 달에 이제 심각한 보고 사례들이 나오고, 그분들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때 확 뛰었습니다. 근데 2011년서부터 2016년에서 적어도 5년 동안 언론이 거의 제대로 어디나 세팅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했는데요. 그냥 이것도 모든 참사의 최근의 현대 사회의 사회적 참사, 그 큰 참사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고만 할 줄 알죠. 그 사이에서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스피커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죠.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지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집적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계적 원인이냐 외인이냐 내인이냐 해갖고 나중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수의 일,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어디로 왔느냐, 우리가 쓰긴 썼어요. 아이들한테 아주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미안하지만요, 관료주의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세월호 참사 때 저는 사실 해경 지금도 살려준 경찰청 해갖고 이렇게 다시 소위 말해 복원시켜준 거에 대해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제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 2014년에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월호 참사라서 아니 니들 왜 안 구했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니들? 우리 해경은 그거 구하라고 있는 거 그런 조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중에 보니까 상당수를 갖다가 민간 쪽으로 전부 제일 본질적인 것, 자기네들이 인허가 해주고 단속하고 이런 것만 수사니 이런 것만 잡아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다 해남 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자기네들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걸로 띄어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그런 조직 다시 복원시켜주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기 잠수사분들 와 계시지만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해경의 당시에서 쇼한다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왔을 때 해경에 있는 잠수사 쏘기라고 했고 폰만 딱 잡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가고 나면은 민간 잠수사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료주의 이걸 용서를 한다는 건 저는 지금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방관자 효과라는 건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는 막 전부 대면 1대1 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세상이 바깥에 돌아가다 보니까 언론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전부 방관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 다른 요인들도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보도를 좀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드렸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도 책이 나가고 있는데 뭐 잘 쓴 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렸고 이번에 피해자분들이 아마 청와대 방문했을 때 이걸 건네줬던 책이 바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모았던 책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1년을 맞았는데 안전과 관련된 얘기, 참사 관련된 것에 아주 기본적인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재단이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도 작은 도움을 좀 드리겠다는 각오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사회적 참사의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명랑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사회적 참사의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크게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참사를 뭐라고 명명하고 어떤 범주로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라고 이야기하면 세월호나 가습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김용규님은 죽음도 사회적 참사라고도 명명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삼성중공업에 의한 사고도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어떻게 이 범주를 좀 정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은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이야기되지만 이건 2016년도에 지금 처참이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이게 단어이기도 하고 그에 이제 범주화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좀 있어서 저는 어쨌든 과거에 발생했던 재난 참사 중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 재난이라고 이야기했던 범주를 사회적 참사의 범주를 좀 넣었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참사와 좀 다른 특성을 좀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난 과정에서 국가가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참사와 좀 다른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다른 재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가의 최상위부터 시작을 해서 최하위까지 조직적인 계획과 방해를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범죄형 재난의 성격을 좀 강력하게 갖는다는 점에 좀 다른 지점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상규명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원인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걸 사실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지점에서 보편성을 좀 갖고 있고, 이후에 이 참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가족들의 노력이나 사회가 이 참사를 다루는 범주에서 좀 동일한 반응들이 보인다는 지점에서 크게 5가지의 재난을 좀 선정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가족, 즉 희생자들의 가족이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적 참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상이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균열이나 붕괴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고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쇄신하느냐의 문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재발하지 않게 하는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점, 그것들이 가능했을 때만이 사적인 애도, 아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가족들을 추모하고 애도는 가능해진 시간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치유라고 보통은 이야기할 때 아직 이제 우리 사회 재난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나 미진하고,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재난에 대한 연구에 저는 일장을 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재난에 대한 사회적 참사의 치유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합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치유가 가능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방안도 사실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게,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보통 국가범죄 혹은 과거 청산 혹은 국가폭력의 범주에서 보통 이행기 정의 5대 원칙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이런 범주에서 보통 재난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재난의 문제를 좀 해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진상규명하고 적합한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고 일정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또한 문화적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 그다음에 인권,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존엄하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일편의 정치적 애도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죽음이라고 혹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적 고통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회적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서로가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좀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고통은 개인적인 것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고, 사실은 기억이라는 것도 망각의 형국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사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기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크게 5가지 사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고석 대표님도 와 계시고 1.18 안전문화재단에서도 와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5가지 참사를 사실 선정한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크게 2가지였는데, 우선은 유가족분들을 저희가 만나야지 이런 참사에 대한 지금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많은 유가족분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애도에서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때는 실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부재가 사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가족 접근성이 좀 가능한 참사를 좀 꼽았고요. 2번째는 자료 접근성이라는 걸 사실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백서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유가족에 대한 연구도 사실 참사 당시에는 있지만 참사 지나고 난 거의 발생하지가 않아요. 만들어 온 자료라는 것들이 사실상 없고, 연구도 사실 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2가지 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를 고려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쨌든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으로 활동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인터뷰 녹취록이 전체에 있는 경우를 좀 추렸고요. 지난해 CBS에서 세상 끝에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들을 모시고 예은이 아버님이 진행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비교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내용과 2018년도 세상 끝에 사랑으로 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건 상풍백화점 참사입니다. 502명이 사망을 하셨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단일 재난으로는 가장 큰 재난으로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한 시공간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좀 지니게 되기도 합니다. 논점은 뭐였냐면 어쨌든 책임자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사망 인정을 받는 문제였어요. 붕괴가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참사나고 100일이 지날도록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100명이 넘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위령탑을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 위로금을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로 좀 논쟁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건 가족들이 요구했던 액수였고요. 뒤에 있는 건 줄 수 있다고 정부가 내세웠던 액수였습니다. 이 기준이 됐던 건 그 전에 있었던 대구 상인동 참사의 최고 이제 보상금이 1억 7천이었기 때문에 2억 8천을 주장하신 건데, 이 맥락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이때 특별 위로금 X를 갖고 논쟁을 벌였는데 가족들의 입장 뭐였냐면 목숨값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무서운지라고 알고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재반 시설이라도 갖추고 안전망이라도 갖추지 목숨값이 너무 하대 받으면 이거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값 많이 받는 거라도 좀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좀 하셨습니다. 선풍은 좀 다른 형태가 좀 지닌데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재단에 개입한 특성이 좀 있고요. 언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참사 중에서 좀 주요하게 삼풍백화점 관련 언론 보도가 좀 많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투쟁 없이도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시신수습하셨냐고 애쓰실 동안 국가에서 바로 참사 나고 15일 만에 재난관리법을 만들기도 했고요. 참사 나고선 구호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중앙 119가 그때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응급의료제도나 응급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그때 이제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부패방지법을 만들어지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러면 유가족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유가족들이 이야기하신 거는 위령탑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위령탑을 한 사람당 한 평씩에서 502평으로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초역에서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당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 땅 팔아야지 보상금 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땅 못 팔면 아무런 삼풍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땅 팔아야지 보상금 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주변 일대가 워낙 이제 법원도 있고 발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서 양재 시민의 공원에 가서 양재 시민의 숲에 지금 위령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령탑에 이름이 새겨진 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되신 거죠, 이분들에게는. 두 번째는 언론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엄청 나셨어요. 이제 언론 얘기 아까 하셨지만 이때 100일 대항까지도 시신수습이 거의 안 됐는데 언론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거기 생존자들이 참사하고 한 16일까지 나오거든요. 이 3명을 계속 텔레비전에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살아난 게 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언론 보도의 핵심이 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절차에서 정부가 어떻게 무능함 보여주고 있는지가 아니라 핵심은 다 살아난 유가족, 그러니까 살아난 생존자에 환호하고 우리가 이 참사를 이겨내고 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지금도 다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도 우리 때도 이렇게 사고수습 제대로 안 됐는데 세월호 때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국가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 곁을 지켰던 거는 당시에 자원봉사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의 중심에서 무너졌으니까 그 인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부상자들과 그다음에 아프신 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응급처치 없이 허리 부분질러졌는데 업고선 이제 택시 타고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응급 전문의도 만들어지기도 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것들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 재난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참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후에 발생한 재난의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시죠. 왜냐?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일상적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당시 삼풍백화점 터를 판매하면서 그걸 샀던 대상기업이라고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 미원 만드는 조미료에서 샀는데 거기서 계속 유찰되면서 되게 저가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유가족들한테 뭔가 이 후속 사업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재단을 만들면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의 소유를 둘러서 유가족들끼리 내 거다 네 거다라고 지금 법정소송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전혀 모여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묵혀있는 상태입니다. 전 사용 못하고 있죠. 그 유가족들의 분열이 굉장히 큰 고통의 한 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린드 참사를 살펴볼 건데요.
구석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19명의 유치원생들이 죽었고 당시 이제 또 일반인과 이것들 도와주던 사람들이 희생이 돼 23명이 희생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렌즈 사건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건 진상규명과 그 다음에 적합한 사법적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당시 경검에서는 화재 사건의 원인을 모기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가 자면서 모기향 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됐고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없었고 가족분들이 다른 분들 주장하실 건 누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조사 없이 사건이 지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국무총리도 찾아가시고 다시 수건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봤더니 죽은 아이의 성별, 이름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개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도 좀 원인이라도 제대로 규명이 됐으면 내가 좀 분이라도 좀 풀릴 텐데 원인 규명도 사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세월호를 비유하자면 당시 청경자 원장이라고 이게 유치원 원장의 수임료를 가족분들이 내실 정도였어요. 왜냐면 우리로 치면 세월호 지금 이준석 선장의 수임료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뭐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걸 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법적 단죄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38일 동안 투쟁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상금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의 변호인단이 받은 수익년 중에서 돈을 모아서 어린이 안전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의 또 다른 희생에 좀 연대하시거나 수많은 사회적 재난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좀 많이 쫓아다니고 계신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제 실패한 사실 사건으로 사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대구 지하철 3사입니다. 192명에서 사망했다는데 거기서 최소를 항상 붙이세요. 왜냐하면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다가 정부에서는 192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화재 현장이 너무 뜨거워서 뼈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의 고온이었다고 이야기되면서 실제 유해나 아니면 저긴 나오지 않았는데 지팡이 하나만 나와서 거기 계셨던 게 증명된 분도 계셔가지고 유가족분들은 채소란 말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고통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추모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유가족분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 자식의 죽음 혹은 나의 부모의 죽음 혹은 나의 남편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가족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기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이 죽은 가족을 사회에 내놓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즉 집에서 뭐 땅 없겠냐 우리가 묻으려고 하면 정말 좋은 자리에 많이 묻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을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사실 추모 공원을 만들고 안전공원을 구축하는 일로 내놓은 건데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안전만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시고 수목장 만들어주겠다라고 봉안했더니 그걸 이제 안매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구시가 보이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갖고 계신 걸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크시죠. 왜냐하면 사고 나고서 바로 다음날 대구 지하철 시장하고 대구 시장이 그 지하철을 물걸레를 청소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월배 기차장으로 옮겨버리면서 문을 열린 상태에서 월배 기차장을 옮겨버리니까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류품이나 화재와 관련한 모든 이제 뭐랄까요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단초들이 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시게 되는 거예요, 유가족분들이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도 소송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처벌을 안 받아요. 둘 다 승승장구하고 자기 정치적 인생을 사실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8 재단에서 지난해에 유가족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움과 동시에 추모 사업이 안 되는 게 사고 이후 가장 어려운 고통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 비슷한 재난이 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사회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진상조사, 그 다음에 추모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사과를 받지 못한 것, 추모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2.18 재단에 묶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계시다 보니까 다른 아니지 묶여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들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이것들이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망도 굉장히 크세요. 이렇게 13년 그리고 지금 15년, 16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계속된 재난으로 그리고 세월호 3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 몇 년 동안 한 번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추모공원 얘기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왜 세월호도 그렇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반응은 어떤 거냐면 당시의 내 고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 10몇 년 지나다 보니 지금의 내가 갖게 된 무게는 추모공원을 잘 세우고 안전 테마카페를 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재난들에 뭔가 사회에서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춘천 봉사활동인데 이 재난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딱 보면 산사태 딱 이러니까 자연재난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절대 자연재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시에서 조사해봤자 사실 강원시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조사할 계획을 엎었는데 해봤자 자연재해다라는 왜냐면 6천만 명의 기록적인 폭우라는 게 사실 있었으니까 이렇게 덮어볼 거라 생각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원인 조사를 다 하세요. 그리고 거기 그 산에 군이 예전에 있으면서 방공풀을 쌓아놨고 거기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박집을 허가 내려줬고 그 다음에 그날 사망한 분들이 다 13명이 희생됐는데 다 외지인이었거든요. 그 내지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자기들 체계에서 전화 받고 다 이제 대피가 된 건데 이 민박집에는 민박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법에는 민박집 주인은 거주했어야지만 그 민박집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라고 딱 규정을 하시고 싸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은 자료를 갖고 이제 국정감사장에 가서 이것들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소소하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뤄냅니다. 당시 사고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게 하고요. 방공포로 원상 회복시키고 인하대에서 봉사활동 간 건데 학교 차원에서 봉사 학점도 주고 보낸 건데 어떤 사후 처리도 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시면서 이후에 학교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단체보험 가입시키고 다치면 학교가 책임져라 이런 제도도 만드시고요. 춘천시에 이런 피해자 지원 조례나 재난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선하고 1주년 후에는 당시 춘천시장이 유학들 돈 벌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러니까 1인당 500원짜리 소송을 거세요. 10,000원짜리 소송도 아깝다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 소송을 거셔서 승소하시고 공개 사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백서를 발간하세요. 앞에 얘기하셨지만 삼풍백화점 백서가 그나마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족 쪽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사고가 나고 몇 명을 동원했고 무슨 장비가 몇 대 들어왔고 이런 게 600쪽에 돼 있거든요. 유가족들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떼 부리는 사람들, 보상금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외로운 아무런 유가족들의 관점이랑은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가족들의 관점으로 본인들의 백서를 만드신 거죠. 앞에 시랜드 참사도 사실 본인들이 백서를 만드셨거든요. 당시에 모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유가족들은 자기들의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상황이 지금 되셨어요. 뭐냐면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당시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남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당시 책임 있는 기관들의 법적인 책임을 못 부르면 민박집 주임은 사실 법적인 책임을 되게 듣기 어려우니까 동네에서 계속 선전지 하시면서 민박집 주임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인지 계속 알려내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간 매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나는 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다. 내가 여한은 없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은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실 때도 어떻게 했냐면 가족 대책을 꾸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 부상자도 있으니까 부상자애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하대 학생이니까 인하대 학교에서 총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책위를 꾸리시면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 노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운동단체 다 같이 하시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사회에 대한 믿음을 사실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사실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웠다라는 것과 서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열심히 싸웠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나면 아이들 얘기도 같이 하실 수 있고 싸움 얘기도 같이 하시는 게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죄송하지만 고수업 대표님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시랜드 참사는 유가족들이 모이시면 그날 참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그 위에 이런 얘기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되냐에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같이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13명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13명이 희생됐는데 그 10명 중에서 10명은 학생들이었고 3명은 일반인이었으니까 하다 보니 일반인 유가족들이 떨어져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장례도 학교 장으로 치르게 되고 이날에 뭔가 요구할 것들이 많아지면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신 거죠. 그 사람들을 자리를 우리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10명 중에 1명은 활동하신 방향이 떨어지면서 제명을 하셨어요. 가족분들이요. 왜냐하면 계속 춘천시장을 만나고 어떻게든 좀 타협을 보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다 자기 의도를 갖고 하신 거긴 한데 전체 결정에는 좀 반하는 행동을 하시니까 부득이하게 제명시켜놓고 가고 났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마음도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좀 훨씬 더 성찰적으로 좀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고민을 좀 갖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고통이나 사회적 관계 어려움을 동일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마지막 참사는 태안해병대 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진상규명이 안 됐어요. 그 경찰이나 검찰은 갯골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다에 아이들 훈련받다 들어갔는데 구명조끼 없이 들어갔거든요. 교관이 벗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갯골이 생겨서 발생했다라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유족들은 거기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증인도 있고 인위적인 갯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적인 갯골이면 이게 자연인체의 일축인 거잖아요. 근데 인위적인 갯골이면 물어야 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도 엄청 많은 거죠. 이걸 관리해줬던 사람이나 인허가 내줬던 사람이나 감독하지 못했던 사람 엄청 많으니까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사람들이 이걸 세월호랑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3년도 7월 18일 날 났던 사건이에요. 세월호 참사 바로 이전에 났던 사건이고 아들이 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물에서 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문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을 때가 세월호 참사 나서 막 어머님도 쫓아다니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인 시위하고 있거나 밖에서 이렇게 선점을 돌리고 있으면 아니 그거 5명 정도 죽었다고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월호 지금 304명 죽었는데 이게 또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 참사 나고서 교육부에서 안전의 날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이 안전의 날을 만드는 걸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나니까 교육부가 뭐라고 하냐면 안전의 날은 7월 18일 아니라 4월 16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7월 18일로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던 이 결의만 나면 끝나는 것들을 내려보내고 폐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내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다 세월호 참사를 자기로 호출하고 인터뷰도 다 세월호 참사 아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미는 데다가 사람들도 5명 정도 이렇게 얘기돼 버리고 안전벨트 폐기되니까 세월호랑 비교되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고통을 이제 사회가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분열되세요. 지금 5명의 참사가 났는데 3명, 2명으로 쪼개져 계시고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다 111로 사실 쪼개져 계시는데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천안의 묘를 썼는데 가면 이제 가족묘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 본분 안에 다 5개의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8일 날 가면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나도 잘 얘기를 안 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건데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합의해 놓은 걸 정부가 안 지키는 건데 이분들 속에서 그런 거죠. 그때 네가 합의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단소정을 잘 받았으면. 그리고 의사자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1명만 의사지정을 받아들이고 4명은 의사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지정을 담당하기로 한 부모들을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의사지정 이렇게 사실 밖에서 욕을 해야 되고 적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다 내부에서 사실 서로를 비난의 형태로 가면서 그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사실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고통을 좀 증폭시키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술 이런 걸로 많이 의존하시는 상태이고 사회적 관계도 좀 많이 단절되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될 숙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합의를 했던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의사가 됐던 의사가 되지 못했던 간에 계속 나는 싸우겠다라는 마음대로 계속 피력을 하고 계시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몰랐는데 확인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아까 제가 5가지의 방법이 있다를 로드맵이라고 얘기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차별, 뭐 제도개혁 이런 게 쭉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풀지 못한 게 가장 큰 고통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사실 자료를 보면서 좀 확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사회적 재단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요. 민간을 측면을 좀 보면 어쨌든 유가족 아니면 희생자 가족 이렇게 명명하는데 피해자의 생명을 지금 지키는 활동가로 좀 우리가 사회가 좀 품고 이분들을 그런 베이스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1.18 절단 관계자분도 와 계시지만 안고 계신 과제들이 있고 태아니 방지도 굉장히 고립돼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같이 우리 사회가 싸워야 된다는 각점이 있어서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족들이 똘똘똘 뭉쳐서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만들어졌으나 지금 좀 활동하지 못하는 재난안전가족협의회나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좀 강화하는 역할들을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수많은 기록들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PD님이 얘기하셨지만 백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만들어도 완전 깡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쓸 수 있는 백서라는 게 사실 없는데 그나마 실현되는 기록을 조금이라도 남기셨고 2.18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제구는. 근데 춘천은 사실 만드셨고 근데 다른 데는 지금 어떠한 기록도 사실 못 남기고 지금 다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 소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억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억은 절대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 지원돼야지만 또 다른 기억을 좀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연구나 사회적인 논의가 좀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그것 좀 필요할 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애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유가족들의 삶을 사실 들여다보니까 지금 정치적 애도를 하고 계시고 사회적 운동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집안에서 계시는 분들 사실 마음 별반 다르지 않으세요. 이런 선택들을 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사회적 죽음이나 고통에 또 등급이 없다라는 걸 사실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천안남 희생자 굉장히 고귀한 죽음처럼 얘기되고 세월호 학생들은 놀러 가다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월호 학생들은 그냥 고등학생이었는데 김윤규는 뭐 개도도 이롱중 이렇게 또 비교되잖아요. 이런 죽음에 대한 비교, 고통에 대한 등급을 사실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삶의 영역이 좀 추모의 자리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즐겁지만 또 다르게 또 무거운 얘기도 항상 공존하는 삶을 좀 우리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화를 좀 만드는데 계신 분들과 또 사회적 재단이 좀 공헌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